여러분, 살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에서라도 마주치면 목을 조르고 싶을 만큼 증오했던 사람.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지옥불로 밀어넣었던 악마 같은 선임 박영호.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말해서 웃었습니다. 잘 죽었다. 천벌을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그 인간의 영정 사진 앞에서 침이라도 뱉어줄 요량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낡고 빛바랜 수첩 하나가 제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첩의 첫 장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악마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의 탈을 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 늦게 도착해버린 어느 늙은 병사의 참회로 기자 뒤늦게 깨달은 뜨거운 전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025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맨주먹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린 건설 회사의 대표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한 신하라고 치켜세우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0여 년 전 강원도 최전방 철책에서 겪었던 끔찍한 군 생활의 기억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실에서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자꾸만 전화가 온다는 것이었죠. 끈질기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짜증 섞인 손길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입니다. 아, 저 혹시 김철수 병장님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잔뜩 쉰 듯한 목소리, 떨리는 말투. 기억의 저편을 더듬거리고 있을 때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 일소대 통신병이었던 강민우입니다. 강민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잊고 지냈던 20대의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1990년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던 강원도의 칼바람, 짬밥 냄새, 그리고 매일 밤 저를 군화발로 짓밟았던 그 인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우, 야,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냈어? 반가움도 잠시, 민우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철수 형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박영호 병장님, 아니, 박영호 그 사람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다시금 솟구치는 분노였습니다. 박영호, 제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장본인, 이유 없이 저를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심지어 제 부모님 욕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간 말종. 전역하던 날 위병소를 나서며 그가 있는 쪽을 향해 오줌을 갈겼을 정도로 저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저도 모르게 차가운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요. 형님이 그 사람 얼마나 싫어했는지. 저도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을 꼭 좀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형님 이름만 부르다가 가셨습니다. 꼭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가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인간이 죽기 직전에 왜 내 이름을 불렀을까? 사과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죽어서도 나를 저주하려고? 결국 저는 옷걸이에 걸린 검은색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서 확인해 보자. 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영정사진 앞에서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 주자. 그런 옥이 섞인 마음으로 저는 장례식장이 있는 지방 소도시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빗줄기는 시야를 자꾸만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억지로 비집고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시골 병원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흉가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습한 공기와 국화꽃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타오르는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초라하군. 악마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해.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빈소 안내판에는 고 박영호라는 이름 3글자가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자 심장이 다시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묵은 체증이 올라오는 듯한 역겨움과 분노였습니다. 빈소 안은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조문객은커녕 상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영정사진 속에서 박영호는 군복을 입은 채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이등병 시절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뱀 같은 눈빛이 사진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셨군요. 형님. 구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전화했던 민우였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은 얼굴이었지만 겁에 질린 듯한 눈망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우야. 상주는? 가족들은 아무도 없는 거야? 네.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 고아였던 거.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았대요. 유일한 혈육이라고는 저기 있는 딸 하나뿐입니다. 민우가 가리킨 곳을 보니 상복을 입은 앳된 여자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되었을까? 핏기 없는 얼굴에 멍한 눈빛을 한 소녀는 조문객이 온 줄도 모르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다니. 평생 혼자 살았다면서 딸은 어디서 난 걸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꽃을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영호 병장님. 아니, 박영호 씨. 지옥에 가셨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들, 나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념하는 신용만 하고 돌아설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혹시 김철수 아저씨세요? 등 뒤에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소녀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낡고 다른 가죽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흔히 쓰던 보급용 수첩이었습니다. 내가 딸이니?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수첩을 꼭 아저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김철수라는 분이 오시면 꼭 직접 드려야 한다고. 소녀가 내민 수첩은 모서리가 다해져 있었고 겉표지에는 검은색 매직으로 진실이라는 두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죽어서 유품을 남길 거면 돈 되는 거나 남길 것이지. 이딴 낡은 수첩이라니. 나한테? 왜? 모르겠어요. 아빠는 평생 이 수첩을 보물처럼 아끼셨어요. 술 취해 들어오시는 날이면 이 수첩을 껴안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우셨어요. 저는 찝찝한 기분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려는 순간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요란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그 뒤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내렸습니다. 민우가 사색이 되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가득했지만 저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걸음걸이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대 대대장이었던 최중령. 아니, 지금은 전역해서 국회의원까지 지냈다는 최무성.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하필 말단 병사였던 박영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저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며 말입니다. 최무성은 빈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입구에 서서 주위를 훑어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덩치에게 턱짓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당장 빼서. 대체 이 낡은 수첩에 뭐가 들어있길래 거물급 인사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폭력을 사주하는 걸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수첩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호의 죽음, 그리고 이 수첩.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30년 전 그 지옥 같던 군부대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덩치들이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우와 소녀를 제 등 뒤로 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수첩 사이에서 툭 하고 쪽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쪽지에는 붉은색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1월 김철수 이병을 살리기 위한 작전 기록.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작전? 나를 죽이려고 안달이었던 그 인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작전을 짰다고? 덩치의 거친 손이 제 멱살을 잡는 순간 밖에서 천둥이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영정사진 속 박영호가 마치 슬픈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멱살을 잡힌 순간 제 몸은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30년 전 철책선에서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며 익혔던 생존 본능이 깨어난 걸까요? 저는 저를 잡고 있던 거구의 산에 덩치의 팔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그의 품으로 파고들며 명치를 있는 힘껏 들이받았습니다. 덩치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주춤하는 사이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애 데리고 뛰어. 내 차로 가. 얼어붙어 있던 민우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소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빗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르려는데 지팡이를 짚은 최무성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 앞을 막아선 다른 덩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잡아. 수천만 뺏으면 된다. 늙은이들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의 오만방자한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넷, 우리는 늙은 아저씨 둘과 여고생 하나.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세워져 있던 거대한 3단 화환을 놈들 쪽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우당탕. 국화꽃이 사방으로 흩날리고 놈들이 넘어진 화환에 발이 묶인 틈을 타 저는 전 먹던 힘을 다해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장대비가 얼굴을 때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어둔 제 차 뒷좌석에 민우와 소녀가 겁에 질린 채 타고 있었습니다. 꽉 잡아. 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빗물에 미끄러지며 굉음을 냈고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어둠이 깔린 국도로 내달렸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검은 세단 2대가 무서운 기세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들 같았습니다. 형님, 저 사람들 대체 누굽니까? 최무성 대대장이 왜 우리를... 뒷좌석에서 민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이 수첩에 저놈 목숨줄이라도 걸린 모양이지. 저는 핸들을 꺾으며 시골의 좁은 농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다행히 이 근방지리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며 지겹도록 행군했던 곳이라 눈에 선했습니다. 놈들이 큰 길로 쫓아오는 동안 저는 불 꺼진 농가 샛길로 빠져나와 한참을 숨죽여 달렸습니다. 추격해오던 헤드라이트 불빛이 멀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어느 낡은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긴장이 풀린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소녀는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숨겨두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가죽 표지. 30년의 세월을 간직한 그 물건이 제 손바닥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보자. 박영호,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꾸몄던 건지. 첫 장을 넘겼습니다. 쪽지에 적혀있던 김철수 살리기 작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문구 다음 장부터 박영호의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2월 10일. 흐림. 오늘 신병이 왔다. 이름은 김철수. 서울 명문대 다니다 왔다고 한다. 눈빛이 맑다. 하지만 그 맑은 눈빛이 문제다. 이 썩어 빠진 부대에서 올바른 걸 보려고 하면 죽는다. 최중령이 저 녀석을 주시하고 있다. 본부중대 행정병으로 데려가서 장부 조작에 써먹으려고 한다. 저 녀석이 거절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고사 처리하겠지. 지난번 강일병처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일병. 제 바로 위 선임이었지만 자대 배치받고 일주일 만에 실족사로 죽었다던 그 사람.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1990년 2월 15일. 맑음. 오늘 철수를 처음으로 때렸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녀석을 고문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적응 못하는 병사로 낙인 찍혀야 최중령이 흥미를 잃는다. 죄송합니다라고 외치며 우는 녀석의 눈을 볼 수가 없었다. 철수야, 미안하다.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네가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악마가 되는 것뿐이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더 이상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트집을 잡아 구타했던 일,
행정반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욕을 퍼부었던 일, 일부러 다른 소대원들 앞에서 저를 망신줘서 왕따로 만들었던 일, 그 모든 것이 저를 행정병으로 차출되지 않게 하려는, 그래서 최무성의 비리에 연루되어 개죽음 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박영호의 처절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아,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를 저주하고 죽이고 싶어 했고 그의 부고 소식에 웃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조용히 다가와 제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는 아저씨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내 작전이 성공했어. 철수가 저렇게 훌륭하게 컸어. 하시면서요. 근데 술만 드시면 우셨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미안해서 찾아갈 수가 없다고. 소녀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송곳이었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민우를 보았습니다. 민우 역시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모텔방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속보입니다. 중견 건설업체 K건설의 김철수 대표가 뺑소니 및 납치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유가족인 여고생을 강제로 차에 태워 화면에는 제 얼굴과 차 번호가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무성, 그 늙은 여우가 벌써 손을 쓴 겁니다. 언론을 조작해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공권력을 이용해 저를 사냥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990년 군부대 비리의 결정적인 증거이자 최무성의 목을 쥘 수 있는, 그리고 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민우야, 우리 전쟁 한 번 더 해야겠다.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민우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에는 힘없는 쫄병이라 당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킬 것이 있는 가장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가의 도끼가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모텔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우리 셋은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넘기며 사건의 핵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무성이 그토록 이 수첩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반격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첩의 중간쯤 유난히 붉은 볼펜 자국이 눌려 적힌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0년 5월 5일. 폭우. 지옥 같은 날이다. 오늘 밤 지피지피 통문 보급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 모두가 누전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봤다. 최중령과 보급관이 군용 트럭에 박스들을 싣고 나가는 것을. 그 박스 안에는 실탄과 고가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장부를 맞추기 위해 창고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불을 끌어 들어갔던 이 상병이 나오지 못했다. 그들은 이 상병이 실수로 불을 낸 것처럼 꾸미고 있다. 살인이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다. 이 상병? 기억이 났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저에게 건빵을 쥐어주던 착한 선임. 그가 불에 타새까맣게 변해 들려 나오던 날 부대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었죠. 그게 사고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방화였다니. 그리고 그 죄를 죽은 이 상병에게 뒤집어 씌웠다니. 형님, 이거 기억나세요? 민우가 제 옆에서 수첩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김철수 이병이다. 녀석이 불길 속에서 최중령과 마주치는 걸 내가 봤다. 녀석은 너무 놀라 기억을 스스로 지운 것 같지만 최중령은 녀석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오늘 밤 녀석을 영창에 보내야겠다. 하극상이라도 꾸며서 최중령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격리해야 한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영호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개패듯이 팼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그의 멱살을 잡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극상이다. 라고 소리치며 저를 헌병대로 넘겼습니다. 저는 영창에서 일주일 그리고 타 부대 전출. 그렇게 저는 그 부대에서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고문간의 하극상까지 저지른 패급이라고 욕했겠지만 그 덕분에 저는 최무성의 타깃에서 벗어나 목숨을 부지했던 것입니다. 박영호는 자신의 군 생활을 망쳐가면서까지 저를 살려냈던 겁니다. 아빠는 평생 악몽을 꾸셨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박영호의 딸, 아니 혜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타는 창고 꿈, 그리고 김철수 아저씨를 때리는 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미안하다. 내가 비겁했다라며 비명을 지르셨어요. 엄마가 도망간 것도 아빠의 그런 모습 때문이었어요. 혜진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악마라고 불렀는데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고 박영호는 그 지옥을 홀로 짊어진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실장, 제 회사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사의 연락은 위험했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 나다. 지금 상황이 좀. 대표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 너머로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압수수색? 무슨 혐의로? 횡령 및 배임, 그리고 30년 전군 복무 시절 사건까지 들추면서 살인 미수 혐의랍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회사 로비를 가득 메웠어요. 대표님, 이거 누군가 작정하고 기획한 겁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 똑바로 말해. 사모님 댁에도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대표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족들 신변도 장담 못한다고 협박하고 있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최무성, 국회의원까지 지낸 그의 권력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넘어 제 가족까지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건 항복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수첩을 내놓고 쥐 죽은 듯이 빌면 살려주겠다는 무언의 협박. 전화를 끄는 제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철수 형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민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수첩을 들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고 모든 걸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수첩을 최무성에게 넘기고 굴복할 것인가? 경찰도 언론도 이미 그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 낡은 수첩 하나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을 죄책감 속에 살다 간 그 사람. 그리고 제 앞에 있는 그의 딸 혜진이.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박영호의 희생은 개죽음이 되고 혜진이마저 위험해질 게 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 시절 박영호와 저 사이를 유일하게 안타까워했던 사람. 하지만 힘이 없어 침묵했던 사람. 당시 소대장이었던 장명식 소위. 그는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검색창에 장명식을 입력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사무실 번호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밤중에 연결될 리 만무하고 연결된다 한들 30년 전의 부하를 기억할지도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서울로 간다. 서울요? 지금 가면 잡힐 텐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최무성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간다. 그리고 저는 혜진이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혜진아, 아저씨 믿지? 아저씨가 너희 아빠 명예 반드시 되찾아 줄게. 이 수첩,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첩으로 만들어 줄게. 차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모텔 주차장 입구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은 겁니다. 앞문은 막혔습니다. 꽉 잡아. 뒷길 뚫는다. 저는 차를 후진시켜 모텔 뒤편의 낡은 철조망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조망이 찌그러지고 차는 거친 흙길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느냐 아니면 파멸하느냐. 벼랑 끝의 질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던 제 차는 결국 굉음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덤프트럭 한 대가 제 차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피할 새도 없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박혔기 때문입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하얀 연기 속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명이 윙윙거리는 귓가로 차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문이 열리고 빗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어디까지 도망갈 줄 알았나? 차가운 진흙탕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간신히 들어보니 민우는 이미 저만치서 덩치들에게 짓밟히고 있었고 혜진이는 비명을 지르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팔이 꺾여 있었습니다. 혜진아, 건드리지 마. 이 개자식들아. 제가 발버둥 치려 하자 군화발이 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고통, 30년 전 박영호에게 맞았던 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리가 담긴 폭력이었습니다. 빗줄기를 가르고 검은 우산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반질반질한 구두, 최무성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김철수 사장,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대표가 꼴이 이게 뭔가. 옛날 내 밑에서 기던 이등병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만. 그는 지팡이 끝으로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덩치 하나가 제품을 뒤져 젖은 수첩을 꺼내 최무성에게 바쳤습니다. 최무성은 수첩을 받아들고는 가소롭다는 듯 픽 웃었습니다. 이까짓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박영호 그놈도 참 즐기군. 죽어서까지 나를 귀찮게 해.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수첩에 불을 붙였습니다. 빗속이었지만 기름을 먹인 듯 수첩은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안 돼. 그거 안 돼.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어갔습니다. 그 수첩은 박영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바친 그의 청춘이었고 억울하게 죽은 이 상병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닿기도 전에 최무성은 불타는 수첩을 진흙탕에 던지고 구두 뒤축으로 비벼 껐습니다. 검게 그을린 재, 빗물에 섞여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으깨진 종이 뭉치, 그것이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진실의 최후였습니다. 자, 증거는 사라졌고 이제 너희들을 처리해야겠지? 최무성이 싸늘한 눈빛으로 혜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것이 불쌍하긴 하지만 목격자를 살려둘 순 없잖아. 사고사로 위장해. 빗길 교통사고 후 차량 화재. 깔끔하겠군. 차라리 나를 죽여. 애는 아무것도 몰라.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대장님. 저는 30년 만에 그 호칭을 입에 올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박영호가 목숨처럼 아꼈던 딸이 제 눈앞에서 죽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이마를 진흙바닥에 찌으며 빌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개처럼 살겠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평생 입 다물고 살겠습니다. 제발. 혜진이만은. 최무성은 비굴하게 비는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눈빛이지. 박영호가 널 감싸고 돌 때마다 저런 눈빛을 했었어. 꼴사납군. 일단 놈들을 창고에 가둬. 비 그치면 처리한다. 우리는 짐짝처럼 끌려가 근처의 폐건물 지하 창고에 던져졌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고 육중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과 적막, 그리고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수첩은 탔고 우리는 갇혔고 곧 죽음이 닥쳐올 것입니다. 박영호 형님에게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민우는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혜진이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었어. 그냥 모른 척 살걸. 장례식장에 가지 말걸. 패배감과 후회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소녀의 눈빛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그랬어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하게 지하 창고를 울렸습니다. 최무성 그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요. 그래서 아빠는 늘 보이는 곳에 가짜를 두고 진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곳에 숨긴다고 하셨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첩은 다 탔어. 내가 봤잖아. 네, 수첩은 탔죠. 근데 아빠가 저한테 이 워크맨을 주시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안에 아빠의 젊은 날이 들어있다고. 혜진이가 품 안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일명 마이마이를 꺼냈습니다. 겉면이 다 벗겨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긴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줄 고물 중의 고물. 최무성의 부하들이 몸수색을 할 때 이딴 쓰레기는 뭐냐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옛날 노래 테이프 아니야?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혜진이는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틱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그리고 들려온 소리는 유행가 가락이 아니었습니다. 치직. 대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닥쳐, 박 중사. 너 이상병 입 막으려면 불 질러야 해. 알았어? 그건 살인입니다. 못합니다. 이 새끼가. 그럼 내가 죽을래? 아니면 내가 아끼는 그 김철수 이병, 그놈을 하극상으로 영창 보내버릴까? 선택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보급창고 화재 사건 당일 행정반에서 일어났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최무성의 목소리, 그리고 젊은 날 박영호의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가 입을 딱 벌린 채 다가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 맞다. 영호 형님, 통신병 특기였잖아요. 행정반 전화기에 도청장치 연결하는 거 형님 특기였어요.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영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최무성이 수첩을 뺏으러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일부러 수첩에는 사건의 개요만 적어두고 결정적인 물증인 녹음 테이프는 딸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위장해 둔 것입니다. 최무성은 그 낡은 워크맨이 자신의 목을 죄 밧줄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지나쳤던 겁니다. 아, 형님, 당신은 대체... 저는 워크맨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박영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살리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을 위해 치밀하게 칼을 갈고 있었던 책략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의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눈물이 멈추자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한 오기, 그리고 핏빛 선명한 도끼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민우야, 눈물 닦아. 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단단한 쇠스랑 같은 목소리. 민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철수 형님? 나 건설판에서 20년 굴렀어. 깡패 새끼들, 사기꾼 놈들 수없이 상대해봤다. 근데 내가 잠깐 잊고 있었네. 내가 그 박영호한테 맷집 하나는 제대로 배운 놈이라는 걸.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쇠창살이 쳐진 작은 환기구, 구석에 쌓여있는 녹슨 철근들. 탈출구가 보였습니다. 아니, 만들어야 했습니다. 혜진아, 그 테이프 내 속옷 안에 숨겨. 그게 우리 목숨이고 내 아빠 명예다. 혜진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야, 너 통신병이었지? 저놈들 무전기 주파수 따낼 수 있겠어? 네. 장비도 없는데요? 아니, 옛날 생각해봐. 놈들이 아까 무전기 쓸 때 들리는 소리 패턴. 너라면 알 수 있어. 우리가 놈들을 역으로 낚는 거야. 제 눈앞에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최무성, 그 늙은 여우가 제 자존심을 짓밟고 박영호의 진심을 태워버린 그 순간,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작전명 변경한다. 김철수 살리기가 아니야. 악마 사냥이다. 저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팔뚝의 핏줄이 터질 듯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이등병 김철수는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보다 더 독한 김철수였습니다. 여기서 나간다. 그리고 그 인간 내 손으로 박살낸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프레스센터,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 쫓기느라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퀭했지만 제 옆에는 휠체어를 탄 민우와
교복을 입은 혜진이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박영호 병장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범 김철수 대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유가족을 납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자리는 최무성이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인민재판과도 같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무성은 맞은편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언론을 매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최무성이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 대표는 과거 군 복무 시절 정신적인 문제로 관심 병사였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망상에 빠져 저런 흉기를 휘두른 것이니 너무 몰아세우지는 마십시오. 저는 옛 지휘관으로서 그를 용서할 의향도 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식적인 관용에 감동한 듯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이 순간만이 진실을 알릴 유일한 시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자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에서 수첩을 꺼내 들고 카메라를 향해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30년 전 당신이 저지른 살인과 비리를 모두 기록한 박영호 병장의 피 묻은 일기장입니다. 최무성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허허, 낡은 수첩 쪼가리가 증거라고? 필적 감정이라도 했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증인은 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뒷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별 4개 대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장명식,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무성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장명식 총장은 뚜벅뚜벅 걸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 전 일소대장이었던 장명식입니다. 저는 오늘 육군 참모총장이 아닌 한 명의 군인이자 목격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 총장은 품에서 오래된 녹음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영호 병장이 죽기 전 몰래 우편으로 장 총장에게 보냈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스피커를 통해 칙칙거리는 잡음과 함께 3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대장님, 보급 창고에 불을 지르라니요.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호의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시끄러워. 감사 나오면 다 죽어. 이상병 그 자식 어차피 고하잖아.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시키는 대로 해. 명백한 최무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회견장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셔터 소리마저 멈출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최무성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음성 변조야. 저놈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는 발악하며 단상을 엎으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다시 잡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1991년 3월. 나는 오늘 철수를 떠나보낸다. 녀석에게 뱉은 침이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 같다. 철수야, 부디 성공해라. 그리고 나를 잊어라. 나는 너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악마로 남겠다. 그래야 네가 죄책감 없이 날개를 펼칠 수 있을 테니까. 사랑한다, 내 후임. 낭독을 마치기도 전에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뭉개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눈부신 조명 아래서 저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천하의 김철수 대표가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0년 묵은 오해가 풀리는 소리였고 바보 같은 형에 대한 뒤늦은 사죄였습니다. 최무성은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추악한 뒷모습을 보며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우리 아빠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혜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견장의 천장 조명이 마치 박영호 형님의 환한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무성은 구속되었고 그의 여죄가 줄줄이 드러나며 그가 속한 정당까지 휘청거렸습니다. K건설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오히려 저는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기업인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다시 그 허름한 시골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박영호 형님이 잠든 납골당이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따스한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수건으로 형님의 유골함을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훈장과도 같은 그 낡은 수첩을 올려놓았습니다. 형님,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비해간 소주 한 잔을 올리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그에게 제대로 된 전역 신고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지. 그랬으면 우리가 형, 동생 하면서 평생 소주 기울이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대답 없는 유골함을 보며 저는 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가슴 속 응어리는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이와 민우였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상복을 벗고 단정한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더 이상 주눅든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좋아하시겠어요. 술 친구 왔다고. 그러게 말이다. 이 양반 술 참 좋아했었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너한테 약속 하나 할게. 내 아빠가 내 인생을 지켜줬듯이 이제 남은 내 인생은 내가 지켜주마. 대학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김철수 삼촌이 다 밀어줄 테니까. 혜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삼촌. 형님, 걱정 마십시오. 혜진이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저 위에서는 고참 노릇 그만하고 편히 쉬십시오. 민우도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납골당을 나와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문득 바람결에 익숙한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아련한 짬밥 냄새 같은 것들. 철수야. 어디선가 형님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우리를 보고 웃고 있다는 것을요.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또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쫓기듯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제 증오 대신 뜨거운 전우애가 자리 잡았으니까요. 가자, 밥 먹으러. 삼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사줄게.
에이, 성공한 CEO가 고작 짜장면입니까? 민우가 핀잔을 주며 웃었습니다. 임마, 군대 생각 안 나냐? 영호 형님이 제일 먹고 싶어 했던 게 짜장면이었잖아.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푸르렀고 제 인생의 제2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충성,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힘차게 외치며 혜진이와 민우를 이끌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어느 대학 졸업식장. 학사모를 쓴 혜진이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조금 더 흰머리가 늘었지만 표정만은 훨씬 편안해진 김철수와 건강을 회복해 지팡이 없이 걷는 민우가 서 있습니다. 삼촌, 여기 보세요. 김치. 찰칵. 사진 속 세 사람은 마치 친가족처럼 닮아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사실은 가장 찬란한 사랑의 기록이었다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풀지 못한 오해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 김철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오해 대신 이해가, 증오 대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악마 선임 박영호, 나의 영원한 형님. 그곳에서 평안하시길.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리고 떠오르는 전우나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배달해드립니다.